사우디아라비아의 심장은 석유가 아닙니다. 바로 물입니다. 하루 540만 톤, 2,500만 명의 생명입니다. 멈추면 국가가 멈춥니다. 2019년 여름, 그 심장이 멈출 뻔했습니다. 일본 추비주 지연, 유럽 8주 지연, 98만 톤 부족, 조업 50만 명 위기였습니다. 파이살 알-하르비 수자원부 차관은 절망했습니다. 20년간 똑같은 실패였습니다. 그때 제안서가 날아왔습니다. 50년 전 이 사막에서 삽질하던 그 나라였습니다. 하청 노동자였죠. 하지만 이번엔 설계도를 들고 왔습니다. 4센톤을 통째로 움직입니다. 세계가 비웃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불가능은 역사가 됐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10명의 엔지니어가 앉아 있었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보고서가 놓여 있었죠. 첫 줄만 봤습니다. 납기 지연 12주. 12주라는 건 여름까지 12주밖에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대안이 있습니까? 기술이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3개월 뒤에는 저 하늘이 50도로 달궈질 겁니다. 그때 물이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파이살 알-하르비입니다. 사우디 수자원부 차관이죠. 하루 540만 톤, 이 숫자가 제 책임입니다. 540만 톤이 멈추면 리야드가 멈추고 리야드가 멈추면 국가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숫자를 믿습니다. 감정을 믿지 않죠. 숫자가 틀리면 사람이 죽으니까요. 우리 땅에는 강이 없습니다. 호수도 없죠. 연 강수량이 100mm밖에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2,500만 명이 살아갑니까? 바다가 있습니다. 바닷물을 식수로 바꾸는 담수화 플랜트 41개를 세웠죠. 하루 540만 톤을 생산합니다. 이게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플랜트가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1개가 멈추면 구역이 단수되고 2개가 멈추면 병원이 비상체계로 들어갑니다. 3개가 멈추면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회의실로 돌아가겠습니다. 12주 지연이면 6월 중순입니다. 엔지니어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피크 수요가 시작되는 시점이죠. 알고 있었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오면 수요가 폭증합니다. 작년 여름 피크 수요가 하루 638만 톤이었습니다. 현재 생산 능력은 540만 톤입니다. 갭이 보입니까? 98만 톤입니다. 하루에 98만 톤이 부족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신규 플랜트를 발주했던 겁니다. 3년 전에요.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세계적인 회사였죠. 믿을만했습니다. 적어도 처음에는요. 사유가 뭡니까? 보고서 2번째 줄을 읽었습니다. 현장 용접 불량률 증가 용접입니다. 또 용접이죠. 6개월 전에도. 용접 때문에 밀렸고 3개월 전에도 용접이었습니다. 스틱빌 방식입니다. 현장에서 파이프를 하나하나 용접해서 조립하는 방식이죠. 20년간 써온 방식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사막입니다. 모래바람이 불고 온도가 50도까지 올라갑니다. 이런 환경에서 정밀 용접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실패합니다. 모래가 들어가고 금속이 뒤틀립니다. 그럼 엑스레이를 찍고 불량을 찾아서 다시 용접합니다. 또 실패하면 또 합니다. 공기가 밀리죠. 유럽 쪽 프로젝트는 어떻습니까? 다른 엔지니어가 물었습니다. 거기도 8주 지연입니다. 8주, 12주 다 똑같습니다. 다 현장 조립이고 다 사막과 싸우고 있습니다. 회의 마치겠습니다. 대안을 찾으십시오. 48시간 안에. 엔지니어들이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90일입니다. 90일 안에 해결해야 합니다.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부족분 98만 톤. 이건 250만 명이 하루 쓸 물입니다. 250만 명 말입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차관님, 한국 기업에서 제안서가 도착했습니다. 한국?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기존 방식과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가져오십시오.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국. 1970년대부터 중동에 왔던 나라죠. 건설 인력으로 왔습니다. 토목 작업을 했죠. 50도 사막에서 땀 흘리며 일했습니다.
하지만 담수화 플랜트는 다릅니다. 담수화는 초정밀 기술입니다. 일본, 프랑스, 독일이 하는 일이죠.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가 제안서를 놓았습니다. 표지를 봤습니다. 원 모듈 방식 담수화 플랜트 제안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현장 조립을 하지 않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현장 조립을 안 한다고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국 공장에서 완전 조립합니다. 4,000톤 완제품을 통째로 운송합니다. 사막에서는 연결만 합니다. 4,000톤을 통째로 옮긴다는 겁니까? 중형차 2,000대 무게입니다. 이걸 배에 싣는다고요? 제안서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12주, 8주, 납기는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불가능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계산기를 다시 켰습니다. 4,000톤, 해상 운송, 사막 연결. 리스크를 계산했습니다. 실패 확률은 높습니다. 하지만 현재 방식의 실패 확률은 이미 실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기술이사를 불러주십시오. 30초 후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 제안서 검토하십시오. 48시간 안에 보고하십시오. 기술이사가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여름까지 90일입니다. 90일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요. 48시간 후 회의실에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엔 인원이 달랐습니다. 기술이사와 설계팀, 그리고 유럽 기업에서 20년 일한 스미스까지 불렀죠. 스미스는 회의적인 사람입니다. 늘 최악을 가정하고 계산하죠. 기술이사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한국 제안서 검토 결과였습니다.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였죠. 예상했던 답입니다. 보고서를 넘겼습니다. 한국이 제안한 원 모듈 방식의 핵심이 나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조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 공장에서 완전히 조립해서 4,000톤짜리 완제품을 통째로 배에 싣는다는 거죠. 사막에서는 수도관만 연결하면 끝입니다. 기존 방식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써온 스틱빌 방식은 파이프를 현장으로 가져와서 하나하나 용접합니다. 몇 달씩 걸리죠. 모래바람이 불고 50도 폭염 속에서 정밀 용접을 합니다. 당연히 불량이 나옵니다. 엑스레이 찍고 재작업하고 또 실패하면 또 반복합니다. 한국 방식은 이 과정을 없앱니다. 공장에서 다 만들어 오니까요. 온도가 통제되고 모래도 없고 품질 검사도 미리 끝냅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합니다. 문제는 운송입니다. 자료를 봤습니다. 증발기 길이 120m, 높이 30m, 무게 4,000톤. 중형차 2,000대를 한꺼번에 싣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바지선에 올려서 바다를 건너온다는 겁니다. 스미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불가능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보고서에 리스크 분석이 나와 있었습니다. 1cm 오차만 생겨도 하중 평형이 깨집니다. 1도만 기울어져도 전복 위험이 있죠. 바지선 및 탱크에 물을 넣었다 빼면서 부력을 실시간으로 조절해야 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1g 단위로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작업입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4,000톤이 바다에 빠집니다. 수천억이 한순간에 증발하죠. 국제망신은 덤입니다. 정치적 책임도 따라오고요. 하지만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현재 방식의 데이터였습니다. 지난 3년간 스틱빌 방식 프로젝트들의 평균 공기 지연이 4.2개월이었습니다. 용접 불량률이 18%, 재작업 비용이 초기 예산보다 32% 더 들었죠. 매번 반복되는 실패입니다. 리스크를 비교했습니다. 한국 방식은 리스크가 한 번에 집중됩니다. 운송하는 그 순간에 모든 게 걸립니다. 성공하면 끝이고 실패하면 끝이죠. 간단 명료합니다. 기존 방식은 리스크가 분산됩니다. 파이프 하나가 불량이면 그것만 교체하면 되니까요. 안전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리스크가 매일 쌓입니다. 몇 달씩 쌓이죠.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12주 지연되고 있습니다. 계산기를 켰습니다.
여름까지 10주 남았습니다. 10주 안에 스틱빌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공기가 밀린 상태니까요. 한국 측 일정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공장 조립 6주, 운송 4주, 현장 연결 2주. 총 12주입니다. 여름 직전에 딱 맞습니다. 여유가 전혀 없죠. 한 단계라도 실패하면 끝입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있습니까? 창밖을 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10주 뒤면 저 하늘이 불덩이가 됩니다. 그때 물이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30년간 안전한 선택을 해왔습니다. 검증된 방식을 선택했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전한 선택지가 없습니다. 검증된 방식은 계속 실패하고 있고 새로운 방식은 검증이 안 돼 있습니다.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죠. 한국 측에 연락하십시오.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분하게 나왔습니다. 상세 기술 검토 회의를 잡으십시오. 운송 시뮬레이션 자료를 요청하고요. 엔지니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미스는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었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제안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원 모듈 방식 4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0년간 써온 방식을 버리고 한 번도 안 해본 방식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도박입니까? 아닙니다. 계산입니다. 실패 확률이 높은 도박과 확실한 실패 중에서 선택하는 겁니다. 답은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제 책임입니다. 온전히 제 책임이죠. 계산기를 다시 켰습니다. 4,000톤, 120m, 1cm 오차. 숫자들이 화면에 떴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지우지 않았습니다. 이 숫자들을 믿어야 합니다. 한국이 계산한 숫자들을요. 창밖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저녁 6시였습니다. 여름까지 10주, 70일입니다. 70일 안에 4,000톤을 움직여야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6주가 지나고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공장 조립이 끝났다는 내용이었죠. 이제 사우디로 운송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직접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4,000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한국 거제도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조선소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바다가 펼쳐져 있었죠. 저 바다를 4,000톤이 건너온다는 겁니다. 상상이 안 됐습니다. 조선소 야적장에 도착했을 때 멀리서부터 보였습니다. 증발기였습니다. 크기가 상상을 넘었죠. 길이 120m, 높이 30m, 12층 아파트를 눕혀놓은 크기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압도당했습니다. 한국 측 프로젝트 매니저가 다가왔습니다. 김 부장이라고 했습니다. 헬멧을 건네받고 증발기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천 개의 파이프가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용접 부위를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매끄러웠습니다. 틈이 전혀 없었죠. 온도와 습도가 통제된 환경에서 작업했다고 했습니다. 엑스레이 검사도 전부 끝났다고 하더군요. 불량률이 0.3%였습니다. 사막에서 작업했다면 18%였을 겁니다. 60배 차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바지선이 증발기 옆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평평한 갑판 위에 아무것도 없었죠. 저 위에 4,000톤을 올린다는 겁니다. 중형차 2,000대를 한꺼번에 싣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김 부장이 설명했습니다. 크레인으로 들어올려서 바지선 위에 내려놓는다고 했습니다. 간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문제였죠. 120m를 움직이는데 오차 범위가 1cm라는 겁니다. 1cm만 틀어져도 하중 평형이 깨집니다. 1도만 기울어지면 전복 위험이 있죠. 다음 날 새벽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크레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와이어가 팽팽해졌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증발기가 들어올려지기 시작했습니다. 30분이 걸렸습니다. 4,000톤이 공중에 떠올랐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증발기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심장이 빨라졌죠. 엔지니어들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무전기에서 숫자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중 분산율, 케이블 장력, 풍속 모두 실시간으로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증발기가 바지선 위로 이동했습니다. 정확히 중앙이었습니다.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1m, 50cm, 30cm.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안착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험이었죠. 바지선을 바다로 끌고 나가야 했습니다. 고정 구조물에서 떠있는 선박으로 바뀌는 겁니다. 육상에서는 땅이 받쳐주지만 바다에서는 물이 받쳐줍니다. 부력이죠. 통제 불가능한 변수가 폭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 부장이 바지선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밑에 탱크가 있다고 했습니다. 물을 넣었다 빼면서 부력을 조절한다는 거였죠. 센서가 실시간으로 기울기를 측정한다고 했습니다. 0.1도 단위로요. 이론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되는지는 해봐야 아는 겁니다. 예인선이 바지선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항구를 빠져나갔습니다. 파도가 쳤습니다. 바지선이 흔들렸습니다. 증발기가 따라 흔들렸습니다. 엔지니어들이 긴장했죠. 탱크에서 물이 배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시간으로 균형을 맞추는 거였습니다. 센서 수치를 봤습니다. 기울기 0.3도, 0.2도, 0.1도. 다시 0도로 돌아왔습니다. 균형이 잡혔습니다. 30분 동안 지켜봤습니다. 파도가 계속 쳤습니다. 바지선이 흔들렸지만 매번 균형을 되찾았습니다. 탱크가 실시간으로 작동하고 있었죠. 4,000톤이 1g 단위로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김 부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사우디로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4주 걸린다고 하더군요. 4주 동안 저 균형이 유지돼야 합니다. 폭풍이 와도 파도가 높아져도 균형을 잡아야 하죠. 바지선을 지켜봤습니다. 천천히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 바다 어딘가에서 4,000톤이 균형을 잡으며 움직이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30년간 감정을 믿지 않았습니다. 숫자만 믿었죠.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숫자 너머의 무언가를 봤습니다. 한국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들은 불가능을 계산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4,000톤을 1g 단위로 통제했죠. 사막의 변수를 공장으로 옮겼습니다. 현장 조립이라는 20년 패러다임을 바꿔버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플랜트가 아니었습니다. 패러다임이었습니다. 4주가 지났습니다. 바지선이 사우디 동부 항구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4,000톤이 무사히 바다를 건넜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였습니다.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였습니다. 리야드에서 차로 3시간 거리였죠. 창밖으로 끝없는 모래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온도계를 봤습니다. 47도였습니다. 한낮이 되면 50도를 넘을 겁니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증발기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육상 운송까지 끝났다는 뜻이었죠. 4,000톤을 배에서 내려서 사막까지 옮겼다는 겁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사막입니다. 모래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50도 폭염 아래서 최종 연결 작업을 해야 했죠. 과거 방식이었다면 여기서 몇 달씩 용접하고 엑스레이 찍고 재작업했을 겁니다. 한국팀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김 부장이 설명했습니다. 수도관만 연결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증발기는 이미 완성품이니까요. 배관 연결, 전기 연결, 제어 시스템 연결, 이게 전부라고 했습니다. 지켜봤습니다. 작업이 빨랐습니다. 현장 용접이 없으니까요. 모래가 날려도 상관없었습니다. 이미 밀폐된 완제품이니까요. 엔지니어들이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3일이 걸렸습니다. 과거 방식이었다면 3개월이 걸렸을 작업이었습니다. 100배 빠른 셈이죠. 시운전 준비됐습니다. 김 부장이 말했습니다. 시운전입니다. 진짜 물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단계였죠.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모든 게 끝입니다. 6주 공장 작업, 4주 해상 운송, 사막 이송, 전부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제어실로 들어갔습니다. 모니터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자리에 앉았죠. 김 부장이 메인 스위치 앞에 섰습니다. 가동하겠습니다. 스위치가 올라갔습니다. 모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펌프가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닷물이 들어오고 있었죠. 모니터에 숫자들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압력, 온도, 유량 모두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증발이 시작됐습니다. 바닷물이 담수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출력 게이지를 봤습니다. 설계치대로 올라가고 있었죠. 30분이 지났습니다. 안정화됐습니다. 출력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수율도 예상 범위 아니었죠. 염도 센서를 확인했습니다. 기준치 이하였습니다. 완벽한 식수였습니다. 김 부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성공이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믿기지 않았습니다. 너무 순조로웠습니다. 과거 프로젝트들을 떠올렸습니다. 시운전에서 문제가 없었던 적이 없었죠. 항상 뭔가 터졌습니다. 파이프 누수, 펌프 고장, 압력 불균형, 매번 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지켜봤습니다. 출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경고등이 한 번도 켜지지 않았죠. 엔지니어들이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항목에 체크가 들어갔습니다. 제어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서 있는 증발기를 봤습니다. 저 안에서 지금 물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닷물이 식수로 바뀌고 있었죠. 50도 폭염 속에서 모래바람이 부는 사막 한가운데서요. 과거 방식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쯤 용접 불량 때문에 재작업하고 있었을 겁니다. 모래 때문에 배관을 다시 청소하고 있었겠죠. 공기는 계속 밀렸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 방식은 달랐습니다. 사막의 변수를 없앴습니다. 공장에서 다 만들어 왔으니까요. 현장에서는 연결만 했습니다. 3일 만에요. 김 부장이 다가왔습니다. 차관님 확인하셨습니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숫자로 확인했죠. 출력, 수율, 안정성 모두 설계치를 충족했습니다. 하지만 확인한 건 숫자만이 아니었습니다. 방식을 확인했습니다. 패러다임을 확인했죠. 20년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현장 조립 방식이 사실은 리스크 덩어리였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사막을 다시 봤습니다. 모래바람이 여전히 불고 있었습니다. 50도 폭염이 내리쬐고 있었죠. 하지만 증발기는 멈춤 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밀폐된 채로요. 30년간 숫자를 믿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숫자 너머의 것을 봤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플랜트가 아니었습니다. 사고방식이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버린 겁니다. 차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방식이라면 우리는 판을 바꿀 수 있겠다고요. 사막에서 더 이상 용접 불량으로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래바람 때문에 공기가 밀릴 일도 없죠. 리스크가 집중해서 통제로 바뀌었습니다. 한 번의 운송 리스크는 높았지만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이 몇 달간의 현장 리스크를 완전히 없앴습니다. 리야드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사막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사막 어딘가에서 한국이 만든 플랜트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완벽하게요. 계산이 맞았습니다. 한국의 계산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플랜트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정리할 시간이었죠. 숫자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성공인지 아닌지를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비교표가 나와 있었습니다. 한국 원 모듈 방식과 기존 스틱빌 방식의 비교였죠. 숫자가 선명했습니다. 공기부터 봤습니다. 기존 방식은 평균 18개월이 걸렸습니다. 한국 방식은 12주였죠. 4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비용을 확인했습니다. 현장 작업 비용이 68% 감소했습니다. 용접 인력, 재작업, 품질 검사 모두 줄었습니다. 불량률을 봤습니다.
기존 방식은 18%였습니다. 한국 방식은 0.3%였죠. 60배 차이였습니다. 유지보수 항목을 넘겼습니다. 초기 분량이 없으니까 유지보수도 쉬웠습니다. 예상 수명도 더 길었죠.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한국 방식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숫자만이 아니었습니다. 구조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리스크 관리 방식 자체가 달라졌죠. 과거에는 리스크가 분산돼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용접 포인트, 수천 개의 체크 항목, 매일매일 변수가 쌓였습니다. 통제가 불가능했죠. 한국 방식은 리스크를 집중시켰습니다. 한 번의 해상 운송, 그게 전부였습니다. 높은 리스크였지만 통제 가능했습니다. 계산할 수 있었죠.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그 한 번의 성공이 몇 달간의 현장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현장 변수가 사라졌습니다. 모래바람, 폭염, 습도 더 이상 변수가 아니었습니다. 공장에서 만들어 왔으니까요. 품질이 표준화됐습니다. 같은 환경에서 같은 방식으로 만드니까요. 반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 번 성공하면 계속 성공할 수 있었죠. 이건 단순한 프로젝트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패러다임 전환이었습니다. 외부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기업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진행 상황을 물어봤죠. 예전에는 그쪽이 납기를 통보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제는 반대였습니다. 유럽 기업들도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동 시장에서 한국이 부상하고 있다는 걸 느낀 겁니다. 내부 분위기도 바뀌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만난 엔지니어들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회의적이던 스미스도 데이터 앞에서는 할 말이 없었죠. 숫자가 모든 걸 증명했습니다. 장관실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보고하러 갔습니다. 장관이 프로젝트 파일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한국 방식이 이렇게 효율적이라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보고서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공기 단축, 비용 절감, 품질 향상, 모든 지표가 개선됐다고요.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추가 프로젝트를 검토해야겠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성공한 방식은 확대되는 법이죠. 하지만 다음 단계는 달랐습니다. 규모가 달랐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리야드 시내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500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시였죠. 이 도시의 물이 우리 플랜트에서 나옵니다. 하루 540만 톤이요. 하지만 부족합니다. 여전히 부족하죠. 인구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물 수요가 폭증하고 있죠. 새로운 프로젝트가 필요했습니다. 더 큰 프로젝트가요. 하루 100만 톤급 플랜트였습니다. 인류 최대급 규모였죠. 라스 알카이르 프로젝트였습니다. 자료를 꺼냈습니다. 라스 알카이르는 동부 해안 도시였습니다. 350만 명이 의존하는 지역이었죠. 기존 플랜트가 노후화되고 있었습니다. 교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문제였습니다. 하루 100만 톤입니다. 지금까지 만든 것 중 가장 큰 규모였죠.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350만 명이 위험해집니다. 국제적 망신도 각오해야 하죠. 정치적 책임도 엄청날 겁니다. 계산기를 켰습니다. 리스크를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원 모듈 방식으로요. 공장에서 완전 조립해서 통째로 가져오는 겁니다. 데이터를 다시 봤습니다. 4,000톤 프로젝트가 성공했습니다. 공기가 단축됐고 품질이 완벽했죠. 같은 방식을 더 큰 규모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아니, 가능해야 했습니다. 30년간 보수적으로 살았습니다. 검증된 방식만 선택했죠. 하지만 4,000톤 프로젝트가 보여줬습니다. 새로운 방식이 더 안전할 수 있다는 걸요. 리스크를 집중시키고 통제하는 게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는 걸요. 확신이 생겼습니다. 라스 알카이르 프로젝트는 한국과 해야 합니다. 원 모듈 방식으로요. 이번엔 시험이 아닙니다. 국가 운명을 건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반대가 있을 겁니다. 보수 세력이 움직일 겁니다.
검증된 서구 기업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할 거죠. 설득해야 했습니다. 숫자로요. 보고서를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4,000톤 프로젝트의 모든 수치를 정리했죠. 왕실 보고 자료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제 커리어를 좌우할 겁니다. 성공하면 역사가 됩니다. 실패하면 끝이죠. 하지만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한국 방식이 맞습니다. 왕실 보고가 잡혔습니다. 라스 알카이르 프로젝트 발주권이었습니다. 하루 100만 톤급 담수화 플랜트, 350만 명의 생존선이 걸린 프로젝트였죠. 이 자리에서 발주처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보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3일 밤을 세웠습니다. 4,000톤 프로젝트의 모든 데이터를 정리했죠. 공기 단축률, 비용 절감률, 품질 지표 모두 숫자로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만으로 충분할까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보수 세력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일본이나 프랑스 같은 검증된 기업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었죠. 중동에서 수십 년 일한 기업들이라는 겁니다. 안전하다는 거였습니다. 안전합니까? 숫자는 다르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평균 공기 지연 4.2개월, 용접 불량률 18%, 재작업 비용 초기 예산 대비 32% 증가. 이게 안전입니까?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장관과 고위 관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보수파 기술이사들도 와 있었죠.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라스 알카이르 프로젝트의 중요성부터 설명했습니다. 하루 100만 톤, 350만 명의 물입니다. 실패는 없습니다. 단 한 번의 실패도 용납할 수 없는 프로젝트라고 말했죠.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이 나왔습니다. 검증된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서구 기업들의 실적을 얘기했습니다. 중동에서 몇십 년 일했다고 했죠.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지난 5년간 서구 기업 프로젝트들의 실제 납기 준수율이었습니다. 62%였습니다. 38%는 지연됐다는 뜻이죠. 평균 지연 기간이 4.2개월이었습니다. 한국 프로젝트를 보여줬습니다. 4,000톤급 플랜트였습니다. 공장 조립 6주, 운송 4주, 현장 연결 3일. 총 12주 만에 완료됐다고 설명했죠. 불량률 0.3%, 일정 준수율 100%.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다릅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4,000톤과 100만 톤급은 차원이 다릅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규모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방식은 같습니다. 원 모듈 방식은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공장에서 만들어 오는 건 마찬가지니까요. 리스크는 어떻게 관리하시겠습니까? 다른 질문이 나왔습니다. 리스크 관리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한국 방식은 리스크를 집중시킵니다. 운송 단계에 모든 리스크가 집중되죠. 하지만 통제 가능합니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4,000톤을 1g 단위로 통제했던 것처럼요. 기존 방식은 리스크가 분산됩니다. 수백 개의 용접 포인트, 수천 개의 체크 항목, 매일 변수가 쌓입니다. 통제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38%가 지연됩니다.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350만 명이 위험해집니다. 수천억 원이 손실됩니다. 국제적 망신이죠. 정치적 책임도 엄청날 겁니다. 모두 제 책임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으로 가시겠습니까?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4,000톤 프로젝트 데이터, 서구 기업 지연율, 한국 납기 준수율.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네, 한국으로 가야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첫째, 납기입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12주라고 했고 12주 만에 완료했죠. 둘째, 품질입니다. 불량률 0.3%는 산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셋째, 방식입니다. 원 모듈 방식은 사막 변수를 제거합니다. 모래바람이 더 이상 변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넷째, 미래입니다. 이 방식이 성공하면 우리는 기술 포트폴리오를 확장합니다. MSF와 RO,
두 가지 담수화 기술을 모두 확보하게 됩니다. 한국과 함께요.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관료들도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반대하던 사람들도 더 이상 말이 없었죠. 회의가 끝났습니다. 결정이 났습니다. 한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리야드 하늘이 맑았습니다.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라스 알카이르 프로젝트 발주서였습니다. 하루 100만 톤, 350만 명의 물, 수천억 원의 예산. 한 줄 한 줄 읽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서명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공직 생활에서 이런 적이 없었죠. 하지만 숫자는 확신을 주고 있었습니다. 서명했습니다. 그 한 줄에 350만 명의 물이 걸렸습니다. 그 한 줄에 제 커리어가 걸렸죠. 그 한 줄에 한국과 사우디의 미래가 걸렸습니다. 계약서를 덮었습니다. 30년간 안전한 선택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검증된 방식이 아니라 옳은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숫자가 증명한 방식을요. 고독했습니다. 결정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계산이 맞았으니까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사막 너머 어딘가에 라스 알카이르가 있었습니다. 1년 후 그곳에 인류 최대급 담수화 플랜트가 들어섭니다. 한국이 만든 플랜트가요. 이제 실패는 없습니다. 사막에 강을 만들어야 합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라스 알카이르 프로젝트 완공일이었습니다. 현장으로 향하는 헬기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사막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사막 한가운데 거대한 구조물이 보였죠. 라스 알카이르 담수화 플랜트였습니다. 헬기가 착륙했습니다. 내려서 플랜트를 올려다봤습니다. 규모가 압도적이었습니다. 하루 100만 톤을 생산하는 시설이었죠. 인류 최대급 규모였습니다. 김 부장이 마중 나왔습니다. 1년 만이었습니다. 그동안 한국팀이 여기서 작업했습니다. 원 모듈 방식으로요. 공장에서 만들어서 바다를 건너왔고 사막에서 연결했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물었습니다. 김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이 본가동일이었습니다. 시운전은 이미 끝났다고 했습니다. 모든 지표가 정상이라고 하더군요. 이제 실제로 350만 명에게 물을 공급하는 겁니다. 제어실로 들어갔습니다. 대형 모니터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죠. 장관도 와 있었습니다. 왕실 대표도 참석했습니다. 이 순간을 지켜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됐습니다. 김 부장이 메인 콘솔 앞에 섰습니다. 가동하겠습니다. 스위치가 올라갔습니다. 모터 소리가 울렸습니다. 낮고 깊은 소리였죠. 펌프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닷물이 플랜트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에 숫자들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압력이 올라갔습니다. 온도가 상승했습니다. 증발이 시작됐죠. 바닷물이 담수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수치가 표시됐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출력 게이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당 4만 톤, 하루로 계산하면 100만 톤이었습니다. 설계치 그대로였죠. 30분이 지났습니다. 안정화됐습니다. 모든 지표가 정상 범위였습니다. 수율도 예상대로였고 염도도 기준치 이하였습니다. 완벽한 식수였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출력이 일정하게 유지됐습니다. 경고등이 하나도 켜지지 않았죠. 엔지니어들이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항목이 정상이었습니다. 제어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플랜트를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서 지금 물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루 100만 톤, 350만 명이 쓸 물이었죠. 사막 한가운데서 50도 폭염 속에서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막에 강이 흐르기 시작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강이었습니다. 파이프 안에서 지하에서 조용히 흐르는 강이었죠. 하지만 분명한 강이었습니다. 350만 명을 살리는 강이었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 국가의 상징이 바뀌고 있다는 걸요.
과거에는 석유 시추기가 국가 번영의 상징이었습니다. 검은 황금을 뽑아내는 장비였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담수화 플랜트가 새로운 상징이 되고 있었습니다. 푸른 황금을 만드는 시설이었죠. 석유는 불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물은 생존을 지킵니다. 석유 없이 1년은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 없이는 하루도 못 삽니다. 그래서 물이 더 중요합니다. 푸른 황금이 검은 황금보다 귀한 겁니다. 장관이 다가왔습니다. 성공입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숫자로 증명됐죠. 하지만 성공은 단순한 프로젝트 완료가 아니었습니다. 의미가 달랐습니다. 우리는 물로 협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석유로 협상했습니다. 하지만 석유는 언젠가 바닥납니다. 물은 다릅니다. 바다가 있는 한물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기술을 갖게 됐습니다. 한국과 함께요. 수도가 안정됐습니다. 더 이상 여름 피크 수요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산업단지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물이 충분하니까요. 신규 도시를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도 감당할 수 있죠. 국제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일본 기업이 조용해졌습니다. 프랑스 기업도 긴장하기 시작했죠. 중동 수처리 시장에서 판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었죠. 다른 중동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문의가 왔습니다. 쿠웨이트도 검토 중이라고 했죠. 원 모듈 방식이 입증됐습니다. 더 이상 도박이 아니었습니다. 검증된 기술이 됐죠. 플랜트를 다시 봤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4,000톤을 통째로 옮긴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한국은 해냈습니다. 계산했고 실행했고 성공했습니다. 처음 한국 제안서를 봤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회의적이었습니다. 의심했죠. 숫자를 믿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익숙한 것을 믿었습니다. 검증된 방식을 믿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새로운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숫자로 증명했죠. 그리고 실행했습니다. 완벽하게요. 인정해야 했습니다. 의심에서 시작했지만 계산으로 넘어갔고 인정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존중합니다. 한국의 기술을, 한국의 방식을, 한국의 집념을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사막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플랜트 불빛이 켜졌습니다. 밤에도 돌아갈 겁니다. 멈추지 않고요. 350만 명을 위해서요. 차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100미러로 플랜트를 봤습니다.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작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깨달았습니다. 사막이 더 이상 약점이 아니라는 걸요. 사막은 우리가 극복한 환경이었습니다. 한국과 함께요. 3년이 흘렀습니다. 사무실 창가에 서서 리야드를 내려다봤습니다. 500만 명이 사는 도시였죠. 이 도시의 모든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 우리 플랜트에서 만들어집니다. 조용히 멈춤 없이요. 책상 위에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우디 담수화 현황 보고서였죠.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MSF 방식 플랜트 15개, RO 방식 플랜트 8개, 모두 정상 가동 중이었습니다. 하루 생산량이 620만 톤을 넘었습니다. 이 중 한국과 함께한 프로젝트가 12개였습니다. 5년 전만 해도 0개였죠. 이제는 우리 담수화 시스템의 핵심이 됐습니다. 중요한 건 숫자만이 아니었습니다. 기술 포트폴리오가 완성됐다는 겁니다. MSF 다단 플래시 방식, 대량 생산에 최적화된 기술이었습니다. RO 역삼투 방식, 고효율 정밀 역과 기술이었죠. 두 가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한국과 함께요. 이건 단순한 플랜트가 아니었습니다. 패권 장비였습니다. 물을 만드는 기술은 미래 국가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석유는 언젠가 바닥나지만 바다는 마르지 않으니까요. 문득 생각났습니다. 1970년대 한국을 처음 만났을 때를요. 그때 한국은 건설 인력으로 왔습니다. 토목 작업을 했죠. 50도 폭염 속에서 땀 흘리며 일했습니다. 하청 노동이었습니다. 50년이 지났습니다.
그 한국이 지금은 설계를 주도합니다. 초정밀 모듈 기술을 갖고 있죠. 세계 최대급 담수화 플랜트를 만듭니다. 노동에서 기술로, 하청에서 주도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계산했습니다. 집념이었습니다.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에 멈추지 않았죠. 4,000톤을 1g 단위로 통제했습니다. 사막의 변수를 공장으로 옮겼죠. 20년 패러다임을 바꿔버렸습니다. 존중하게 됐습니다. 의심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존중합니다. 동맹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파트너죠. 국제 수처리 업계가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독주가 끝났습니다. 프랑스도 긴장하고 있죠. 한국이 새로운 축으로 부상했습니다. 중동 시장에서, 아프리카에서, 동남아시아에서 한국 담수화 플랜트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서구 기업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기술 선택권을 갖게 됐죠. 협상력이 높아졌습니다. 경쟁을 유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안정성이었습니다. 물 공급이 안정됐습니다. 여름 피크 수요를 감당할 수 있게 됐죠. 산업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신도시가 개발되고 있죠. 인구가 늘어도 괜찮습니다. 물이 충분하니까요. 정치가 안정됐습니다. 물 부족 위기가 사라졌으니까요. 언론 압박이 줄었습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있죠.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온다는 걸 당연하게 여기게 됐습니다. 당연함의 가치를 압니다.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을 때가 있었으니까요. 12주 납기 지연으로 고민했던 그날들을 기억합니다. 여름까지 90일 남았을 때의 초조함을요. 이제는 다릅니다.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10년 후를 내다볼 수 있죠. 물이 안정적이니까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석유 시대를 생각했습니다. 1970년대부터 우리는 석유로 부자가 됐습니다. 검은 황금이 국가를 변화시켰죠. 사막에 도시가 세워졌습니다. 빌딩이 올라갔고 도로가 깔렸습니다. 하지만 석유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물이 필요합니다. 마실 물, 씻을 물, 농사지을 물, 공장 돌릴 물. 물 없이는 하루도 못 삽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석유는 불을 만들었지만 물은 생존을 지킨다는 걸요. 검은 황금의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푸른 황금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죠. 미래의 자원 전쟁은 석유가 아니라 물로 벌어질 겁니다. 물을 통제하는 자가 도시를 통제합니다. 도시를 통제하는 자가 국가를 움직이죠. 물이 새로운 패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물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바다가 있는 한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술이 있으니까요. 한국과 함께 쌓은 기술이요. 사우디는 석유로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물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지금 우리 사막을 살리고 있죠. 동맹입니다. 석유와 물의 동맹이었습니다. 사막과 바다의 동맹이었죠.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진 두 나라가 만나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30년 공직 생활이 떠올랐습니다. 수많은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죠. 하지만 이번만큼 의미 있는 프로젝트는 없었습니다. 단순한 플랜트 건설이 아니었습니다.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의존에서 자립으로, 수동에서 능동으로 우리 운명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창밖 하늘이 맑았습니다. 사막 너머 어딘가에서 플랜트들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멈춤 없이 물을 만들고 있었죠. 푸른 황금을요. 사막에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강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을 살리는 강이었죠. 그 강은 한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